현재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및 인권 착취가 이제 그저 지켜만 보고 있을 수준을 아득히 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의 주변국들과는 달리 한국은 선을 넘어버린 중국과 캄보디아에 대해 응징을 가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 캄보디아는 현재 국가 부도 사태라는 국가 창립 역사상 가장 괴멸적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실 캄보디아는 킬링 필드라는 눈물의 역사가 있는 국가인데 도대체 한국인을 건든 대가가 어떻길래 전 세계 언론들에서는 현재 캄보디아는 한국인들을 건든 대가로 킬링 필드를 훨씬 뛰어넘는 괴멸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헤드라인을 내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앤드류 블레이크입니다. 저는 글로벌 트리뷴의 미국 탐사 저널리스트입니다. 저는 분쟁 지역에서 취재하고 혁명을 취재했으며 한때 시리아 알레포의 잿더미 위에 서기도 했죠. 하지만 캄보디아에서 본 것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전쟁의 냄새조차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몇몇 한국인 피해자가 연루된 사소한 해외 사기 사건이라는 일상적인 과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적어도 제 편집장은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틀 후 저는 이번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캄보디아로 향하게 되었죠. 푸놈펜 하늘은 무해해 보였습니다. 도시는 밝고 속이 비어 이미 금이 강값싼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죠. 저는 똘레삽 강 근처의 한 호텔에 체크인했는데 그날 밤 저는 한 한국인 여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떨려서 그녀의 말을 거의 들을 수 없었어요. 아들이 그곳에 갔어요. 캄보디아에서의 마케팅 일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지금 2주 동안 연락이 끊겼어요. 그녀는 프린스 디지털 솔루션이라고 적힌 배너 앞에서 웃고 있는 아들의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새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시작처럼 보였어요. 그녀는 그게 살아있는 아들의 마지막 사진인 줄은 전혀 몰랐겠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그녀가 알려준 주소로 갔습니다. 이 타워의 이름은 캄보디아가 부유해 보이도록 지은 세련된 고층 빌딩 중 하나인 피닉스 빌딩이었습니다. 가짜 아르마니 선글라스를 쓴 경비원들이 문을 막더군요. 그들은 저보고 촬영 금지라고 짖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을 막을 수는 없었죠. 이미 이런 상황을 전부 예상하고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 알리바이까지 만들어둔 상태로 왔거든요. 저희 팀은 그들을 전부 밀치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공기는 곰팡이와 땀 냄새가 났어요. 14층에는 잠긴 문이 희미한 쾅 소리를 내며 3번 더 노크한 후 침묵을 지켰습니다. 저 소리가 뭐죠? 근처에 있는 캄보디아 감독관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짓더군요. 신경 쓰지 마세요. 간단한 공사일 뿐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너무 느리게 일합니다. 간단한 공사조차 이렇게나 못해서야 원. 나중에 저는 그 노동자들이 전혀 직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짜 취업 제안에 유혹되어 여권을 박탈당하고 온라인 사기 작전을 벌여야 하는 젊은 한국인 포로였습니다. 정체불명의 쾅소리는 공사가 아닌 그들을 구타하는 소리였죠. 한국인들이 과로로 인해 지쳐서 쓰러지자 중국 경비원들은 그를 계단으로 끌고 가서 다시는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중국 감독관들은 공장처럼 바닥을 뛰어다녔어요. 그들은 숫자, 할당량을 세며 처벌을 가했습니다. 오늘 돈을 벌지 못했다고? 한 중국인 관리가 중국어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오늘 밤은 굶어? 내게 줄 음식 따윈 없어. 그럼에도 푸놈펜은 밖에서 모든 것이 괜찮은 척을 계속했습니다. 서방 언론은 이를 국소화된 사기 문제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언론은 그저 경제 발전에 대해 극찬하는 기사를 쓸 뿐이었죠. 하지만 매일 한국의 새로운 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사용하는 몸값 인질 전화를 받았는데 AI가 복제되어 그들의 호소를 완벽하게 모방했습니다. 엄마, 제발 돈을 보내주세요. 라고 목소리는 말했습니다. 저를 다치게 할 거예요. 한 어머니는 KBS 생방송 인터뷰 중 몇 달 만에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기절했습니다. 한 어머니는 문장 도중에 대사가 끊겼습니다. 당연했죠. 중국 갱단들은 이미 그녀의 아들을 숨지게 만든 후 살아있는 척을 해서 돈을 뜯어내기 위해 AI로 이용한 거였거든요. 정말 같은 인간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의 악랄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캄보디아 경찰에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이번 일을 특종으로 쓰면 제 커리어에 도움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했거든요. 제가 취재했던 사건들 중 가장 악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특종을 포기한 채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했어요. 그러나 첫 번째 캄보디아 경찰관은 그저 웃더군요. 가짜 뉴스예요. 한국인들 거짓말하는 거 한두 번 봅니까?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 한국인들은 돈을 빚지고 있을 거예요. 그의 잘못인 거죠.
또 다른 경찰관은 실종 신고를 위해 처리 수수료를 요구했어요. 제가 거절하자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럼 당신의 한국인은 영원히 실종될 수도 있겠네요. 같은 날 밤 내무부 내부 소식통은 프린스 그룹의 급여에 여러 명의 캄보디아 경찰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라고 그는 속삭였어요. 중국인들은 부패한 캄보디아 관료들에게 감사가 아닌 달러로 지불합니다. 그 후 저는 며칠 동안 더 많은 피해자 가족을 만났습니다. 부산에서 온 조용한 정비사 김모 씨가 사설 수색팀에 돈을 지불하기 위해 트럭을 팔았습니다. 제 딸이 이곳 캄보디아 콜센터에서 일한다고 하더군요. 라고 말하며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영어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여행을 가고 싶어 했어요. 그가 휴대폰을 들고 대답하지 않는 메시지를 스크롤하자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한편 중국 갱단들은 현지 경찰차의 호의를 받으며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강변 호텔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보았고 휘장이 없는 군복을 입은 남성들이 중국어로 크게 웃었어요. 그들은 카지노, 부동산, 암호화폐 세탁 등 그림자 정부처럼 제국을 운영했습니다. 타워의 모든 층은 다른 범죄였어요. 반짝이는 유리창은 거울로 부의 반사 뒤에 비참함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블록체인 주소 하나로 50억 달러가 넘는 도난 자산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정부는 이 중국인들을 외국인 투자자라고 불렀죠. 어느 날 저녁 저는 캄보디아 상무부의 언론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웃는 캄보디아 대변인이 중국 기업과의 새로운 투자 파트너십을 발표하더군요. 저는 이들 기업 중 일부가 인신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미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우호 국가와의 비즈니스에 열려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제발 작은 문제를 정치화하지 마세요. 작은 문제요? 그는 수백 명의 실종된 한국인들, 호화로운 벽 뒤에서 들리는 비명소리, 조용한 전화기로 기다리는 어머니들을 완전히 비웃고 있었어요. 브리핑이 끝나자 옆에 있던 한 외신 기자가 한국이 그냥 참고만 있을 것 같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캄보디아의 경제 기적, 밝은 디지털 미래에 대한 슬로건 등이 내걸려 있는 방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동시에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집을 담보로 잡은 한국 가족들을 생각했죠. 혈세로 산 펜트하우스에서 잠을 잔 중국인 갱단 상사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장관들이 중국에 받은 뇌물을 세며 침묵이 안정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모습을 떠올렸죠. 모두가 한국의 인내심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또 다른 항해 서한을 보내고 비자 몇 개를 중단했다가 잊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들은 모든 상처를 기억하고 모든 이름을 보호하는 나라를 건드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습한 캄보디아의 밤 아래 서서 저는 두려움에 반, 경외심에 반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자신들이 누구를 도발했는지 모르고 있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겠지.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곧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한국의 분노를 감히 무시한 전 세계를 뒤흔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시작은 인천공항이었어요. 인천의 한 10대 소녀는 쉬운 돈을 약속하는 텔레그램 메시지에 유혹되어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탑승할 뻔했습니다. 게이트에서 한 출입국 관리관이 인터폴 명단에 있는 모집인의 이름과 일치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제지했습니다. CCTV 영상에는 경찰관이 소년의 팔을 잡고 어머니가 쓰러지는 장면과 뒤화면에 프놈펜이라는 문구가 깜빡이는 장면이 담겨 있더군요. 그 30초짜리 영상은 들불처럼 한국 전역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한국인들이 반응했죠. 몇 시간 만에 청원이 청와대 웹사이트에 쇄도했습니다. 한 게시자는 그들을 데려와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게시자는 그들이 당신의 아들이라면 침묵할 건가요? 라고 간단히 말했습니다. 서울 전역에 촛불 집회가 열렸어요. 어머니들은 추위에 손을 떨며 실종된 아이들의 사진을 들어보았습니다. 분노는 더 이상 디지털이 아니라 인간적이고 집단적이며 멈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현대 정치에서 보기 드문 만장일치로 대응했습니다. 보수와 진보 모두 캄보디아 납치 사건을 국가 안보 위협으로 선언하며 한 목소리를 냈어요. 이틀 후 한국 수사관들이 프놈펜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가디언 작전의 기치를 내걸고 통역사, 드론, 데이터 분석가를 데려왔습니다. 이 조치로 현지 캄보디아 관리들은 겁을 먹었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여전히 협조하지 않고 방어적인 태도로 돌아섰습니다. 금실로 반짝이는 슈트를 입은 외교부 장관은 한국의 정의 요구를 조롱했습니다. 그는
캄보디아는 한국의 통제하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의 진정한 친구인 중국과 파트너입니다. 과연 중국 앞에서 한국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친구라는 이 문구는 한국 언론을 독처럼 강타했습니다. 댓글 작성자들은 우정이 언제부터 인신매매를 무시하는 것을 의미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캄보디아 국영방송은 한국인 피해자들이 불법 온라인 활동의 자원봉사자 라고 주장하는 기괴한 성명을 방영했어요. 심지어 서방 언론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CNN은 이 발언을 놀라울 정도로 음치라고 불렀죠. 저는 내무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한 한국 기자가 피해자들이 범죄자로 취급받는 이유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자 캄보디아 대변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법을 어겼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이 자국의 국민들을 돕고 싶다면 우리에게 설교를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돈을 보내야 합니다. 카메라가 격렬하게 울렸습니다. 방을 둘러보니 캄보디아 기자들조차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펜을 떨어뜨리는 것을 보았어요. 무대 뒤에서 중국 갱단들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그들은 캄보디아 엘리트들을 위한 호화로운 만찬을 열며 평소처럼 비즈니스를 위해 건배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중국 투자자가 한국은 소리를 냅니다. 중국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라고 비웃는 소리를 엿듣고 캄보디아 측 인사는 웃으며 중국이 돈을 지불하는 한 우리는 서울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죠. 오만하고 맹목적이며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부패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다 못한 한국 정부는 드디어 칼을 빼들었죠. 한국인의 단 한 명의 삶이 싸구려로 취급된다면 우리는 한국의 결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 세계에 상기시킬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가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면 대한민국이 직접 행동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군이 파병되어 직접 구한 뒤 강제로 귀국시키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명은 짧고 외과적이며 충격적이었어요. 메시지는 허풍스럽지 않았습니다. 약속이었죠. 이에 대해 푸놈펜은 몇 시간 만에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캄보디아 총리는 장군과 중국 사절단에 둘러싸여 국영TV를 통해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이것은 주권 침해입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의 땅을 침략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중국은 캄보디아와 함께합니다. 우리는 외국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캄보디아는 돌-닻을 내리고 침몰하는 배처럼 중국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그림자가 한국의 분노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이 무엇을 방출할지 과소평가했어요. 이재명 정부의 연설 몇 시간 후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국방사이버사령부, 한화항공우주작전센터는 내부적으로 화랑의정서로 알려진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이 작전에는 병력이나 탱크가 투입되지 않았고 디지털 정밀전이 포함되었습니다. 한국의 위성 그리드는 캄보디아의 모든 전력선, 통신탑, 암호화폐 서버를 매핑했어요. 한국의 인공지능은 8시간 만에 128TB의 데이터를 스캔하여 프린스 그룹과 중국 후원자들의 금융 웹 전체를 추적했죠. 그런 다음 미국과 영국이 이 싸움에 동참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자정이 되자 양국은 동기화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법무부와 영국 중대사기국은 한국의 데이터에 대한 협조를 확인했습니다. 몇 분 만에 캄보디아 관리 및 중국 세탁 네트워크와 연계된 1,500억 달러 규모의 불법 암호화폐 자산이 41개국에서 동결되었습니다. 그것은 서양 법률 역사상 가장 큰 금융 압류가 되었죠. 런던에서 영국 외무장관은 이를 서울이 주도하는 도덕적 동맹이라고 불렀습니다. 워싱턴에서 법무부는 한국 정보를 주요 증거로 인용하며 중국인 임원 9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미국 고위관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의 데이터는 매우 정확했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 범죄 제국을 잘 지도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에 대해 푸놈펜의 반응은 즉각적인 혼란에 빠졌습니다. 캄보디아 장관들은 계정에 액세스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휴대폰은 유엔 결의안 144비에 따른 자산 정지라는 붉은 경고를 울릴 뿐이었죠. 중국으로부터 얻은 불법 자금이 전부 동결된 것입니다. 이에 한 캄보디아 보좌관은 회의 도중 기절했습니다. 한때 캄보디아 경제의 자존심이었던 프린스 뱅크에는 인출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줄이 이어졌어요. 그렇게 한국이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캄보디아 통화 가치는 하루 만에 26% 급락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날 밤 전력망이 고장나자 도시는 섬뜩한 침묵에 빠졌어요. 그러나 정전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부대가 중국 투자자들이 소유한 민간 에너지 회사의 관제 서버를 가로챘습니다. 그들은 이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전원을 꺼버렸어요. 캄보디아의 모든 타워, 모든 카지노, 훔친 돈으로 구동되는 모든 저택이 어두워졌습니다. 남은 조명은 병원과 한국 대사관뿐이었죠. 한국 언론은 새벽에 1,500억 개의 동결, 한국, 미국, 영국 범죄 조직에 대한 조직적인 파업을 실행하라 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자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온라인 댓글은 인터넷에 넘쳐났어요. 한국이 행동하면 전 세계가 뒤따른다. 미국이 말로 이끌 수도 있다. 그러나 서울은 증거로 앞서간다. 둘째 날까지 인터폴은 213건의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프린스 그룹의 CEO는 사라졌고 그의 이름은 모든 캄보디아 웹사이트에서 지워졌습니다. 한국의 입김 한 번에 근처 동남아 국가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중국 갱단이 와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 중국의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한 캄보디아 왕립군은 훈련 작전을 취소했어요. 공포는 캄보디아 엘리트들 사이로 퍼졌습니다. 일부는 마카오로 도망쳤고 다른 일부는 뇌물을 주고 중국 항공편으로 향하려 했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한편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서울의 리더십을 칭찬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범죄 정권은 국경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21세기의 책임감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말은 전 세계에 울려 퍼졌고 의회는 서울의 기술적 영웅주의에 대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침묵을 지켰어요. 당국자들은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청와대의 한 성명서에는 시민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 정의는 국경이 없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겸손은 국가의 위상을 더욱 높였을 뿐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조용한 반격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죠. 저는 베이징의 공기가 차가워졌던 순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헤드라인이 조용히 삭제되고 말이 갑자기 사라지는 등 미묘했어요. 하룻밤 사이에 모든 중국 국영 매체는 캄보디아와의 전략적 우정을 찬양하는 기사를 지웠습니다. 10년 동안 기념해온 파트너십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죠. 중국 관리들은 이를 일상적인 유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것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한국의 작전으로 인해 중국의 불법 자금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 캄보디아 총리가 중국의 도움을 구걸했어요. 당연했죠. 캄보디아의 GDP 중 절반이 중국 갱단의 불법 자금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GDP의 절반이 날아가게 된 캄보디아는 그야말로 국가 괴멸 직전의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캄보디아의 요청에 대해 중국은 침묵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는 긴급하게 베이징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는 12시간 동안 응답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답장이 왔을 때는 모호하고 무의미했습니다. 중국은 모든 국가의 주권을 존중합니다. 그 외교적 말 뒤에는 오직 한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혼자입니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중국의 무행동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이유였어요.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적인 이야기는 중국이 압력의 자유로운 초강대국으로서 자급자족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분노가 폭발하자 그 환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중국은 대중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중국 경제 자체가 한국에 의존했기 때문에 서울을 건너는 것이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만약 여기서 캄보디아의 편을 들었다가 분노한 한국이 중국으로의 공급망을 끊기라도 한다면 중국의 100년의 꿈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리리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던 거였죠. 중국 산업부 내부에서는 유출된 메모가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중국의 고성능 반도체 수입의 70%가 한국에서 수입되었습니다. 이 반도체가 없으면 중국은 AI 감시 프로그램, 군사위성, 전자 부문 전체가 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한국 기업들은 거의 모든 중국 데이터 센터와 스마트폰 브랜드의 메모리 칩을 공급했어요. 한국이 보안 검토를 위해 출하를 늦춘다면 선전 전역에서 공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선전의 모든 공장들은 48시간 이내에 유유 상태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반도체는 이야기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중국 첨단 인프라의 근간을 구축했어요. LG화학은 중국의 거대 전기차 업체인 CATL과 비아디의 필수 배터리 소재를 공급했습니다. 포스코는 중국 전기차 산업에 사용되는 초순수 니켈과 망간의 40% 이상을 공급했습니다. 한국산 소재가 없으면 생산이 중단되고 2025년 수출 전망치는 일주일 만에 22%나 무너지고 맙니다. 즉, 한국의 무역 데이터는 중국의 생명줄이 되었고 한국과 중국 모두 이를 알고 있었기에
중국은 한국에 대한 최소한의 선만큼은 절대로 넘지 않는 거였죠. 반면 중국이 망설이는 동안 한국은 괘씸한 캄보디아에 대한 더욱 강력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한국사이버보안국은 초국적 범죄 및 데이터 세탁과 관련된 32개 중국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는 공개보고서를 발표했거든요. 이 목록에는 베이징의 1대1로 이니셔티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이름을 거론했어요. 이는 중국으로 하여금 절대로 이번 사건에 함부로 개입하지 말 것을 압박하는 동시에 캄보디아의 불법 자금줄을 완전히 씨가 마르도록 하려는 수법이었죠. 이에 전 세계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서방 언론은 이를 투명성의 외과적 타격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관리들은 조용히 박수를 보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 헤드라인에는 서울은 워싱턴이 결코 할 수 없었던 일을 폭로합니다. 라는 글이 실렸습니다. 한편 중국 내부의 반격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제재에 대한 온라인 토론은 삭제되기까지 단 1시간 동안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출된 위챗 스크린샷에는 광저우의 기업인들이 한국이 우리를 상대로 압박을 가했지만 아무튼 우리는 한국을 건들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전원 스위치를 쥐고 있거든요. 라고 글을 쓰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국 기술 포럼은 긴장된 침묵에 빠졌어요. 통제의 신화는 미사일이 아닌 데이터에 의해 깨진 거였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싱가포르로 도피한 전직 중국 무역 분석가에게 연락했습니다. 베이징은 서울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라고 그는 말하더군요. 그들은 한국이 수출 시장 때문에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세요. 중국의 기술 꿈은 한국 부품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의 결정으로 그 꿈을 동결할 수 있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부드럽게 경제뿐만이 아닙니다. 굴욕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가 계산한 자료에 따르면 만약 중국이 한국의 압박에 대해 반격을 가한다면 단 일주일 만에 중국 공장은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할 것으로 전망되었어요. 중국의 스마트폰 조립은 26%, 서버 생산량은 33%, 전기차 배터리 수출은 40% 감소할 것이고 공급망에 균열이 생기며 더욱 큰 손해로 이어지겠죠. 대만과 말레이시아에서 대체품을 조달하려던 중국의 시도는 실패하고 말 것이고 이들 국가는 조용히 한국의 뒤를 따를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심지어 중국 국영은행들마저 런던, 워싱턴, 서울이 캄보디아와 관련된 1,500억 달러 규모의 의심 자산을 공동으로 동결하면서 완전한 혼란에 직면했습니다. 봉쇄가 아니라 외과적 격리였죠. 한국 외교부가 성명을 발표했을 때는 범죄자와 거래하는 자는 그 결과에 직면해야 한다. 라는 단 한 문장뿐이었습니다. 이 한 문장은 지정학적 질서를 재편했습니다. 한때 도전적이었던 중국은 침묵에 빠지고 말았죠. 한편 캄보디아는 이를 공포에 질려 지켜보았습니다. 한때 강력했던 후원자는 이제 방관자가 되었습니다. 보호를 약속했던 중국 대사가 갑자기 프놈펜을 떠나 임시 의료 휴가를 떠났어요. 절박하고 궁지에 몰린 캄보디아 장관들은 다시 베이징에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시적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시아를 괴롭혔던 제국은 한때 작다 라고 조롱했던 바로 그 나라에 의해 움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중국 대중도 이를 알아차렸어요. 저는 검열으로 인해 삭제되기 전 웨이보에서 번역된 게시물을 보았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차단하면 중국 공장이 죽는다. 또 다른 게시물은 우리는 더 빨리 그들을 존중했어야 했다. 라고 적었더군요. 런던에서 분석가들은 한국의 자제력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BBC 특파원은 중국을 완전히 마비시킬 수도 있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중국을 무릎 꿇게 만들 정도로 짧게 멈췄지만 피를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캄보디아는 지금 이런 국가를 건든 것입니다. 워싱턴 싱크탱크들은 이를 전략적 탁월함이라고 불렀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례적으로 한국은 경제 및 사이버 억지력 사용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밀성을 입증했다. 라고 인정했죠. 그날 밤 저는 푸놈펜의 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한때 한자가 번쩍이던 네온사인이 이제 하나씩 깜빡였습니다. 오만의 제국은 어두워져 있었죠. 고요한 스카이라인 위에는 서울에 등록된 위성 신호 하나만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군인을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정보와 혁신이 지배하는 시대의 지배력은 크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통제하는 것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준 것뿐입니다. 칩, 인공위성, 합금, 배터리, 데이터 등 모든 도로가 한국을 관통했어요. 그리고 중국의 뒷배가 완전히 사라진 캄보디아는 이제 한국이라는 거인을 상대로 1대1로 대면해야 하는 상황이 놓이게 되었죠.
그러나 캄보디아의 장관들은 여전히 허세를 부렸습니다. 그들은 텔레비전에서 한국의 행동을 감성적이라고 말하며 웃었죠. 심지어 우리는 한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그 공백을 메울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확실히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관광업이었죠. 이렇다 할 기술력이 전무했던 캄보디아는 관광업과 중국의 뒷돈으로 먹고 사는 가난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정부는 아직 관광업이 남아있으니 버틸만 하다고 판단했던 거였죠. 그러나 그들은 캄보디아 관광업을 먹여 살리는 건 한국인들이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매년 30만 명 이상의 한국인 관광객이 캄보디아를 방문했습니다. 시엠립의 호텔을 채우고 톨레삽을 따라 배를 타고 푸놈펜의 야시장을 가득 채웠죠. 한국인 관광객들은 조용하고 존중하며 관대했습니다. 호텔 주인들은 종종 한국인을 잃으면 안정을 잃는다 라고 말하곤 했죠. 하지만 부패에 찌든 장관들은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한국이 캄보디아를 여행 금지 국가로 공식 선언하자 그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한국 항공사들은 인천에서 푸놈펜으로 가는 항공편을 취소했습니다. 여행사들은 브로셔에서 캄보디아를 삭제했습니다. 앙코르와트를 선보였던 블로거들은 썸네일을 안전 경고로 대체했어요. 한국 소셜미디어는 보이콧 캄보디아와 같은 해시태그를 유행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분노가 아니라 실망이었어요. 그리고 효과는 즉각적이었죠. 시엠립의 거리는 단 며칠 만에 조용해졌습니다. 한때 한국인 관광객을 기다렸던 뚝뚝 기사들은 이제 며칠 동안 한가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관광객에게 의존하던 호텔들은 숙박률이 85%에서 10%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작은 지역 식당 주인이 저에게 말하더군요. 이전에는 손님의 절반이 한국어를 사용했어요. 지금은 그런 말을 전혀 듣지 못해요. 그의 눈은 빈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120끼를 제공하곤 했어요. 지금은 5끼 정도죠. 푸놈펜의 야시장도 무너졌습니다. 한글 문구가 새겨진 기념품, 즉 사랑해요와 행복이 새겨진 작은 나무 상자를 판매하던 상인들은 먼지가 가득한 진열대를 응시했습니다. 보은캔강 인근 한인교회는 기부가 중단되어 주민센터를 폐쇄했어요. 한때 한인 비정부기구에 자금 지원을 받던 택시 협동조합은 파산했습니다. 웨딩 사진작가들조차 일자리를 잃었고 앙코르와트에서 웨딩 사진 촬영을 좋아했던 한인 부부들도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럼에도 캄보디아 관광부는 대중을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있습니다. 라고 그들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 시민들은 이미 납치, 협박, 카지노 붕괴 등의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캄보디아 위험이라는 문구가 빠르게 퍼졌어요. 캄보디아 관리들이 한국을 조롱하고 중국을 칭찬하는 동안 오히려 중국인 관광객이 더욱 먼저 도망쳤다는 아이러니가 벌어졌습니다. 베이징에서 시엠립으로 가는 항공편은 78%, 호텔 예약은 82% 감소했습니다. 그 결과로서 사태의 심각성이 증명되었죠. 캄보디아의 관광 수입은 56억 달러로 GDP의 거의 19%에 달했습니다. 캄보디아 전체 주가 그 돈의 흐름에 의존했죠. 하지만 지금 시아누크빌에서는 4,000명의 호텔 직원이 해고되었습니다. 시엠립에서는 12,000명의 뚝뚝 운전자가 연료를 감당할 수 없어 차량을 고철로 팔았습니다. 한때 구운 고기와 망고 냄새가 났던 시장에서는 이제 녹과 비 냄새가 날 뿐이었어요. 어느 순간 한 캄보디아 어머니가 바나나 껍질을 삶아 아이들을 먹여 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에는 한국 손님이 있었습니다. 라고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제 딸에게 미소를 지으며 과일을 샀습니다. 이제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한편 이렇듯 국민들이 전부 절망에 빠져 있는데도 캄보디아 지도부는 여전히 망상을 계속했습니다. 총리는 국영TV를 통해 우리 경제는 강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도움으로 재건하겠다. 하지만 수치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캄보디아의 외환보유고는 20억 달러 이하로 급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18%에 달했고 캄보디아 리에러 가치는 거의 절반 가까이 하락했죠. 한국 정부가 개발 자금을 동결하면서 교량, 학교, 태양광망 등 한국 원조로 자금을 지원하는 건설 프로젝트가 하룻밤 사이에 중단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시엠립의 텅 빈 공항을 방문했습니다. 한때 한국어로 떠들썩했던 터미널은 이제 무덤처럼 울려 퍼졌어요. 디지털 화면에는 여전히 인천이라는 단어가 표시되어 있었지만 항공편은 무기한 취소되었습니다. 외로운 청소부가 환영합니다. 한국 친구들 이라고 적힌 현수막 아래 바닥을 쓸었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이제 친구들은 오지 않는다 라고 속삭였죠. 암시장 경제마저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한국 도박꾼들에게 의존했던 카지노 마을은 이제 중국 갱단들에게도 더 이상 수익이 나지 않는 범죄로 가득 찼습니다. 캄보디아의 GDP는 주제도 모르고 한국에 건방을 떤 직후 곧장 23% 감소하여 현대 역사상 가장 급격한 경제 위축을 겪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부분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한때 한국 호텔 체인의 신선한 어획물을 팔았던 톨레삽의 어부들은 팔리지 않은 생선을 버렸습니다. 관광객을 위해 전통 실크 스카프를 만들었던 재단사들이 작업장을 폐쇄했습니다. 시엠립의 하루 평균 소득은 7달러에서 1.9달러 미만으로 감소하여 빈곤선 아래로 떨어졌어요. 캄보디아 병원에서는 영양실조 사례가 몇 달 만에 2배로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한때 붐비던 캄보디아의 거리는 잊혀지지 않는 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열대우에 녹슬고 있는 유리탑에 해골임 버려진 건설 현장을 뒤로하고 중국 투자자들조차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푸놈펜의 스카이라인은 희미해졌고 지도자들의 자존심은 사라졌죠.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웠습니다. 한국은 캄보디아의 길, 기술, 장학금, 신뢰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캄보디아는 캄보디아를 먹여 살린 손을 조롱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손이 물러났을 때 캄보디아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가 마침내 한국의 침묵의 심각성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자부심과 부패에 눈이 멀었던 푸놈펜 정부는 다시 한번 한국의 인도주의적 작전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강요받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군대가 우리 땅에 들어오는 것만큼 치욕적인 일도 없을 것입니다. 캄보디아 총리는 텔레비전에서 강압적인 자신감 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선언했어요. 중국이 우리를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방안의 박수는 장관들 사이에서도 반쪽짜리였습니다. 박근거리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캄보디아는 이제 막 남은 마지막 생명줄을 끊었다는 것을 말이죠. 수년 동안 한국은 캄보디아의 정맥과 동맥을 조용히 건설해왔습니다. 의료 시스템과 전력망, 정수에 이르기까지 한국 엔지니어들은 삶을 가능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를 구축했죠. 하지만 정부의 저항 끝에 한국은 긴급 내각 회의를 열었습니다.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은 캄보디아에 대한 모든 인도적, 기술적 지원은 즉시 중단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발표는 단 2문장에 불과했지만 그 의미는 아시아 전역에 퍼졌어요. 며칠 만에 붕괴의 첫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비정보기구들은 모두 한국산 장비로 구동되었기 때문에 캄보디아는 이제 병원에 냉장실이나 진단 시스템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백신은 48시간 만에 상하고 말았어요. 한국전력 기술자들이 유지관리하던 전력망이 고장 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전은 잉크가 쏟아지듯 푸놈펜 전역에 퍼졌습니다. 한국의 유압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펌프가 과열되어 고장났어요. 한국 기술자만 작동할 줄 아는 디지털 컨트롤러가 없으면 캄보디아 네트워크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이 철수하자 캄보디아 정부는 필사적으로 베이징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중국 특사단은 텔레비전 회의에서 한국 기술을 우수한 중국 혁신으로 대체하겠다 라고 약속했어요. 그들의 어조는 거만하고 리허설을 거쳤으며 공허했습니다. 베이징은 광저우와 충칭에서 온 엔지니어 팀과 발전기, 감시 드론, 중국산이 찍힌 물 필터를 실은 트럭을 타고 날아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국영 언론은 중국 캄보디아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기념하더군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 결과가 재앙적이었습니다. 푸놈펜에 새로 설치된 중국산 전력 변환기가 72시간 만에 오작동하여 6개 성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캄퐁톰에서는 수술 도중 병원 3곳이 전기가 끊겼고 환자들은 수동으로 핸드펌프를 사용해 환기해야 했습니다. 도시용이 아닌 산업용으로 설계된 중국산 정수 시스템이 과부하되어 폭발하여 두 지역이 오염된 물로 침수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경시하려 했지만 지역 소셜미디어에는 녹슨 수도꼭지와 빈 양동이를 들고 있는 어린이들의 사진이 넘쳐났어요. 즉, 중국의 기술력으로는 한국을 절대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전 세계에 까발려진 것입니다. 캄보디아의 한 기술자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한국 기계는 10년 동안 고장 없이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페인트가 채 마르기도 전에 중국 기계가 고장났어요. 그는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시엠립에서는 수입 케이블이 전압을 견디지 못해 새 가로등의 절반이 깜빡였습니다. 시아누크빌에서는 중국이 차세대라고 약속한 태양광 전력망 프로젝트가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해 창고 2곳이 불에 탔죠. 결국 모든 중국 계약업체는 단 며칠 만에 쓸모없는 장비와 묵은 노동자를 남겨두고 조용히 집으로 날아갔습니다. 도망가 버린 거였죠. 그때쯤 캄보디아의 경제는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원조 프로그램은 한때 교사, 운전기사, 공장 노동자, 기술자 등 약 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한국 원조 프로그램이 사라지자 실업률은 전국적으로 58%를 넘어섰습니다. 한때 붐비던 푸놈펜의 한국인 의류교육센터는 이제 유지 보수 없이 컴퓨터가 생명을 잃은 유령의 전당으로 변했어요. 오랫동안 한국의 스마트 관계 시스템에 의존해온 농업 부문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캄보디아의 쌀 수확량은 43% 감소했고 식량 가격은 3배나 올랐습니다. 캄보디아의 어머니들은 문을 닫은 구호 사무실에 줄을 서서 더 이상 도착하지 않는 쌀을 구걸했어요. 중국은 긴급 식량 원조를 약속했지만 결국 쓰레기만 보냈어요. 유통기한이 지난 밀가루와 즉석 라면만 전달했거든요. 캄보디아 사람들은 이를 가짜 선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소셜미디어에는 혁신이 진행 중이라는 캡션이 달린 고장난 발전기 옆에서 잠든 중국 기술자의 사진이라는 인기 밈이 퍼져나갔어요. 서구 언론에서도 웃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BBC는 캄보디아의 한국 대체 시도는 어둠 속에서 끝난다 라는 헤드라인을 달았습니다. 한편 서울의 분위기는 절제되었지만 단호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축하를 거부했어요. 한 외교관은 우리는 그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책임의 의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자선단체에 기부한 적이 있는 한국 시민들은 라오스와 베트남으로 활동 방향을 바꿨습니다. 존경 없는 원조는 노예다 라는 문구는 한국 소셜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유행하고 있었죠. 한때 한국산 LED 시스템으로 빛났던 푸놈펜은 이제 중국산 전구 아래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어느 날 밤 도시를 걸었는데 한때 번성했던 캄보디아의 강변시장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노점상들은 녹아내린 얼음과 썩어가는 과일 옆에 앉아 있었죠. 한 소년이 손으로 찌르는 저렴한 중국산 모델인 핸드크랭크 충전기로 휴대폰에 전원을 공급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한국인들은 모든 것을 잘 해냈어요. 하지만 중국인들은 모든 것을 악화시켰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이달 말까지 캄보디아의 GDP는 18% 더 하락했습니다. 공공부채는 40억 달러 증가했으며 대부분 중국에 빚을 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은 24%에 달했고 쌀 가격은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캄보디아의 요청에 응답을 중단했어요.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기술적 어려움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 분석가들은 이를 캄보디아 정전 사태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은행은 한국의 지원 상실로 캄보디아가 약 74억 달러의 인프라 가치와 210만 개의 일자리를 잃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서방 관측통들은 한국의 침묵 탈퇴를 도덕적 정당성을 갖춘 외과적 제재에 비유했습니다. 유엔조차도 한국의 자제를 윤리 외교의 모델이라며 인정했죠. 그러나 베이징에서는 관리들이 눈치채지 못한 척했습니다. 국영 언론은 캄보디아를 1일 브리핑에서 지웠습니다. 이른바 중국의 대체 기술이 며칠이 채 되지 않아 무너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모양이었죠. 저는 살면서 수도가 이렇게 빨리 무너지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한때 시끄럽고 자랑스러웠던 푸놈펜은 한국을 거역하면서 잊혀지지 않는 공황의 극장으로 변했습니다. 호텔 창문 너머로 부서진 프린스 뱅크 유적지 밖에서 사람들이 몇 시간 동안 줄을 서 있는 것이 보였어요. 줄은 몇 블록 동안 뻗어 있었고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신호등 주변에서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질서를 지키기 위해 메가폰을 잡으며 소리쳤지만 그들조차도 겁에 질린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현금 트럭은 장갑차의 호의를 받으며 무거운 경비 속에서 질주했는데 이는 오만에서 절망으로 빠진 캄보디아의 모습을 완벽하게 담아낸 이미지였습니다. 수만 명의 시민이 저축한 계좌를 들고 울고 비명을 지르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돈을 인출해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은 초현실적이었습니다. 캄보디아의 국가화폐는 붕괴되어 있었어요. ATM에는 오류 메시지만이 표시되었습니다. 은행 내부에는 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점원들이 빈손으로 바닥을 쓸고 있었을 뿐이었죠.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같은 관리들이 한국을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과민 반응합니다. 라고 말했죠. 우리에겐 중국이 있습니다. 이제 그 말은 저주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아침 캄보디아 재무부 장관이 국영TV에 출연했을 때 그는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울에 있는 파트너들을 부릅니다. 그는 말을 더듬었어요. 과거의 오해를 깊이 후회하며 겸손하게 인도적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겸손하게 끊겼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한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한편 IMF와 세계은행은 긴급 옵서버를 파견했지만 인프라가 없는 국가를 찾았습니다. 한 애널리스트는 이건 경제가 아예 없는 수준입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캄보디아의 경제는 한국이 물러났을 때 증발한 신기루입니다. 정전은 하루에 16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병원에는 항생제가 없었죠. 농부들은 연료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한때 한국산 타워로 가득했던 푸놈펜의 스카이라인은 이제 생명을 준 바로 그 나라를 배신한 국가의 상징인 빈 껍데기로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중앙시장 근처를 걸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결혼 반지를 쌀로 팔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동전으로 팔기 위해 빈병을 들고 다녔죠. 한 노인이 다가와 조용히 한국인은 언제 돌아오나요? 라고 묻더군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기자로서 이러한 캄보디아와 같은 사례들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바로 한국에 까불었다가 완전히 괴멸 직전에 몰린 국가들이었죠. 많은 국가들이 한국을 배신하는 순간 번영이 사라졌다는 운명을 공유했거든요. 사실 한국은 결코 먼저 적대감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건설하고 가르치고 돕습니다. 오만함 없이 기술을 공유하고 조건 없이 원조를 보내고 침묵 속에서 생명을 구하죠. 세계에서 가장 착한 국가라고 봐도 무방한 국가입니다. 하지만 그 선의가 조롱받거나 착취당하면 철수하고 그렇게 되면 세계는 한국이 없는 모든 것이 얼마나 취약한지 깨닫게 되죠. 그러나 캄보디아는 이러한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지 못했던 거였어요.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예는 미얀마입니다. 수년 전 한국은 미얀마 양곤의 운송 및 항만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첨단 물류 알고리즘을 기증하며 현지 엔지니어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얀마를 지역 허브로 탈바꿈시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 돈에 매료된 군정은 협정을 취소하고 한국을 신식민지적 동기라고 비난했어요. 말 그대로 1년 만에 중국이 건설한 인프라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항만 크레인이 오작동하고 콘크리트가 균열되며 디지털 관제 네트워크가 단 한 번의 전력 급증 후 튀겨졌습니다. 수십억 명이 손실되었죠. 그리고 2022년 홍수가 발생했을 때 민간인을 구하기 위해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 구조대였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다시 한번 한국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한국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미얀마는 기회를 놓친 뒤 완전히 몰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스리랑카가 있었죠. 한국은 재생에너지와 스마트 관계 시스템에 자금을 지원하여 농촌 농부들의 수확량을 2배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더 큰 대출을 해주겠다 라고 약속하며 도착하자 콜롬보는 하룻밤 사이에 한국의 계약을 대체했습니다. 2년 후 그들이 건설한 새로운 중국댐은 자체 무게로 붕괴되어 새마을이 침수되고 8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지만 중국은 2번의 몬순 시즌에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이 때문에 스리랑카의 통화 가치는 급락했고 스리랑카 지도자들은 한국 프로젝트만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 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스리랑카는 값싼 약속이 신뢰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게 되었지만 이미 기차는 떠난 후였죠. 파키스탄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은 농촌 전력을 안정시키기 위해 태양광 마이크로그리드 프로그램을 설계했습니다. 이는 이익이 아닌 우정의 제스처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압력으로 정치인들은 이를 취소했어요. 한 장관은 한국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다 라고 자랑했습니다. 2년 후 파키스탄은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발전소가 폐쇄되고 도시가 정전되고 폭동이 발생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전기가 안정적인 지역은 수년 전 한국의 마이크로그리드 시제품을 받아들인 몇 안 되는 마을뿐이었습니다. 이러한 패널은 여전히 어둠의 바닷속에서 조용하고 흠잡을 데 없이 작동했습니다. 파키스탄이 중국을 선택함에 따라 얻은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수준이었어요. 한때 절친한 친구였던 필리핀도 같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한국은 재난 대응 센터를 구축하고 태풍 복구를 위한 첨단 통신망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변화 이후 새 정부는 한국을 부당한 계약이라고 비난하며 중국의 지원을 지역 대안으로 대체했습니다. 6개월 만에 열대성 폭풍으로 인해 긴급 조정 네트워크 전체가 다운되었습니다. 누군가 한국어 소프트웨어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는 이유만으로 300명 이상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국의 저가 계약업체가 만든 대체품은 GPS 데이터를 동기화할 수도 없었습니다. 분노는 엄청났어요. 필리핀 언론인들은 우리를 구한 사람들을 쫓아냈다 라고 씁쓸하게 썼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늘 계산이 아닌 연민에서 행동했습니다. 존경만을 요구했죠. 하지만 한국은 늘 그 대가로 속임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결과는 같았죠. 참혹함. 한국은 폭탄이나 제재로 보복하지 않고 그냥 떠났습니다.
그리고 떠나자 한국의 뒤통수를 친 국가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몰락하고 말았죠. 캄보디아는 그 진실을 어렵게 발견한 가장 최근의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당국자들이 놀라울 정도로 자제력을 발휘했어요. 이재명 정부는 우리는 누구의 몰락을 바라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의는 배신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노선은 지역 전반에 걸쳐 울려 퍼졌어요. 저는 국제 분석가들이 이 패턴에 대해 논쟁하는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한서양 경제학자는 이를 코리안 원칙이라고 부르더군요. 한국의 지원은 산소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고마움을 느낄 때쯤 되면 한국을 벗어나고자 하고 결국 숨을 쉴 수 없게 됩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반도체, 물류 시스템, 청정에너지망, 인도주의적 지원 등 한국의 조용한 우수성에 너무 익숙해져서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은 것들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는 여전히 기아와 전쟁을 기억하고 다른 누구도 견디지 못한 국가에서 유래한 선물이었죠. 교훈은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아시아와 그 너머로 퍼졌습니다. 열강의 침략과 전쟁 이후 한번 모든 것을 잃은 후 다시 부활하여 다른 사람을 재건하는 나라를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손을 조롱하지 말라는 거였죠. 제가 인터뷰한 IMF 관계자는 상황을 직설적으로 요약했습니다. 친절을 나약함으로 착각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의 힘이 특별한 이유는 조용하고 안정적이며 끔찍하게 효율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이 건설하면 세계는 부상합니다. 그러나 한국이 철수하면 무너지고 말죠. 그리고 역시나 한국은 캄보디아에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호의적이고 박애주의적인 국가지만 한국은 호구는 결코 아니었거든요. 결국 이번 주말까지 캄보디아 경제는 32% 위축되었고 통화 가치는 70% 하락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이미지는 숫자에 있지 않았습니다. 한때 번영의 미소를 지었던 사람들의 얼굴에는 굶주림과 불신이 가득했다는 거였죠. 그리고 이때 캄보디아 총리는 마지막 선언을 했습니다. 항복하겠습니다. 한국군의 캄보디아 땅에서의 작전 수행을 부분적으로 허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의 항복 선언과 동시에 한국은 즉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새벽 2시에 한국은 공식적으로 인도주의적 구조 작전인 새벽 작전을 시작했지만 모두가 그 이상의 거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산 근처의 어두운 지휘센터 안에서 한 문장이 메인 화면에 나타났어요. 이제 모든 한국 시민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게 명령이었어요. 다른 말은 할 필요가 없었죠. 수백 개의 한국 위성 피드가 생생하게 살아났습니다. 중국 갱단과 부패한 캄보디아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시아누크빌의 정글 단지가 널브러져 있는 끔찍한 이미지였죠. 한국은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위성으로 캄보디아를 마치 부처님 손바닥 안처럼 환히 들여다보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위성 이미지에서는 한 건물에서만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컨테이너 운송보다 큰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일부는 한국인이었고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서울은 벽 안에 모든 생명을 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새벽 2시 40분, 배낭만한 크기의 한국 드론이 태국만에서 이륙했습니다. 이 드론들은 650km 상공을 도는 한빛 위성 배열의 인공지능 내비게이션에 이끌려 완전한 무전 침묵 속에서 비행했어요. 지상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훈련을 받은 것과 동일한 부대인 한국 특수전사령부 요원들이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헬멧에는 모든 목표물, 모든 출입구, 모든 심장 박동의 실시간 열 윤곽이 표시되어 있는 첨단 기능이 탑재되어 있었어요. 모바일 프레스 전초기지에서 근무하는 저는 통신을 통해 조종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블루 피닉스 현장 03의 시각 자료가 있습니다. 22명의 적, 36명의 민간인. 알겠습니다. 서울 사령부 장관이 대답했습니다. 수술을 진행하세요. 소음을 최소화하세요. 모두를 집으로 데려오세요. 3시 3분, 하늘이 속삭이는 듯한 움직임으로 변했습니다. 4대의 검은 초퍼가 칼날이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캐노피를 훑어보았어요. 특수부대가 빠르게 줄을 지어 복합 지붕의 그림자처럼 착륙했습니다. 그들은 무서운 정밀도로 움직였습니다. 내부에서는 혼란이 일어났죠. 중국인 범죄자들은 중국어로 명령을 외쳤지만 무전기는 순식간에 꺼졌기에 소통 자체가 불가능했거든요. 한국의 사이버 방어센터는 이미 위성으로 전송된 EMP 펄스를 사용하여 10km 반경 내의 모든 신호를 차단했습니다. 이 펄스는 짧고 수술적이며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공격이 시작한지도 모른 채 괴멸당할 수밖에 없던 거였습니다. 저는 한국 군인들이 방을 옮겨다니며 몇 달 동안 낮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구출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았어요.
한 여성은 구조대원이 그녀를 보온 담요로 감싸고 있을 때 떨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소매에 있는 붉은 파란색 태극 무늬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쓰러졌죠. 아무도 오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한국은 결코 우리의 국민을 잊지 않습니다. 라고 그는 답변했어요. 새벽 4시까지 6개의 별도 구조 현장이 이동 중이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은 휴대용 생체 인식 스캐너와 태양열 혈액 분석기를 들고 군인들 뒤를 따랐어요. 그들은 말레이시아인, 태국인, 베트남인, 심지어 2명의 영국 엔지니어 등 15개 국적의 희생자를 확인했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대우받았어요. 한 의료진이 무전으로 모든 민간인이 출동했습니다.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한편 서울에서는 두 번째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디지털이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똑같이 치명적이었습니다. KISA와 SK인포색의 팀들은 실시간으로 갱단의 암호화된 원장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7시간 만에 도난당한 암호화폐의 82%를 회수하여 73개 지갑과 6개국에서 추적했습니다. 한 애널리스트가 그걸 어떻게 했는지 묻자 그는 그냥 미소를 짓더군요. 우리는 전 세계 서버의 절반을 구축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돈을 찾을 수 없겠어요? 새벽이 되자 네트워크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도망치려던 모든 밀매업자의 차량이 비활성화된 것을 발견했어요. GPS 스푸핑, 엔진이 해킹된 ECU에 의해 정지된 거였습니다. 나머지 중국 갱단 지도자들은 한국 위성 좌표에 의해 정확하게 30cm 이내로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어요. 새벽 6시 15분, 구조된 312명의 희생자를 태우고 정글에서 대피 헬리콥터가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한국 엔지니어들에 의해 12시간 만에 임시 의료기지로 이송되었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로 구동되는 바닥이 살균된 텐트들이 줄지어 개간지를 따라 늘어선 상태였어요. 한국은 이미 모든 것을 구축해놓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던 거였죠. 한국의 파견 의사들은 조용히 일하며 정맥 주사를 맞고 상처를 입히고 생명을 회복시켰습니다. 저는 한 소년이 태극기 패치를 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은 누구인가요? 그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약하게 미소를 지을 뿐이더군요. 우리를 기억해준 사람들. 몇 시간 후 서울은 새벽 작전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민간인 사상자 없음. 모든 적대 행위가 제압되었습니다. 모든 희생자는 안전합니다. 그것은 다른 나라들이 수년간 계획을 세우는 임무였어요. 한국은 하룻밤 만에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설계되었고 또 압도적인 군사력에 의해 임무를 완수했죠. 제가 브리핑을 위해 서울로 돌아왔을 때 한 한국인 지휘관이 완벽하게 요약해 주더군요. 우리는 지배력을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존엄성을 위해 싸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막을 수 없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전 세계는 이에 동의했습니다. 전 세계 뉴스 앵커들은 이를 현대 역사상 가장 깨끗한 구조물이라고 부르더군요. 회의적인 서방 언론들조차도 한국의 기술적 정밀성이 인도주의적 개입의 규칙을 다시 썼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모든 화면은 동일한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구조된 민간인들이 한국 담요로 감싼 채 감사를 요청하지 않은 구조대원들에게 격려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이 본격적인 작전을 실행하자 한때 악명 높은 프린스 그룹의 상징이었던 피닉스 타워는 전 세계 텔레비전에서 생방송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화염은 푸놈펜 상공에 떠오르는 태양을 부패해 장례식 장작처럼 반사하며 거울 표면을 핥았어요. 세계 최대의 인신매매 및 자금 세탁 네트워크가 있던 이 건물은 이제 자신의 오만함을 보여주는 불타는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몇 시간 만에 글로벌 시장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경고를 조롱하던 캄보디아 투자자들은 화면이 빨간색으로 얼어붙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국내 증권거래소는 거래를 무기한 중단했어요. 수십억 달러의 불법 자산이 동결되었고 이에 불법 자산에 의존하던 캄보디아 GDP 전망치는 하룻밤 사이에 5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한국의 제재와 소프트웨어 철수가 시행되면서 오랫동안 한국 기술의 보조를 받아온 정부의 주요 전력망마저 오작동하기 시작했어요. 한때 한국 외교를 비웃었던 한나라가 이제는 탐욕의 무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경제학자들이 차분한 언론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연세대학교 이준호 교수는 도덕적 엔트로피는 금융 엔트로피로 이어진다. 라며 부패가 혁신보다 빠르게 결합하면 붕괴는 놀라운 일이 아니라 방정식이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캄보디아를 파괴하지 않았고 캄보디아는 공항만큼이나 윤리를 중시하는 국가를 과소평가해 스스로를 파괴했다는 점에서 그의 목소리는 많은 지지를 얻었어요.
물론 한국은 자국 국민을 건든 상대에게 무자비함이 어떤 것인지 일깨워 주었죠. 국경 너머에서 한국 정보당국은 인신매매 위기를 촉발한 중국 캄보디아 합작 네트워크인 골든 트라이앵글 갱단의 전면 해체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주도의 태스크포스를 통해 7개국에서 2,400명 이상의 체포가 이루어졌어요. 포렌식 회계사들은 187억 달러의 불법 자산을 추가로 회수했습니다. 건설하는데 수년이 걸린 것은 군대가 아닌 키보드, 위성, 흔들리지 않는 결의를 가진 국가에 의해 열흘 만에 지워졌습니다. 방콕에서 미국 외교관을 만났을 때 그의 어조는 감탄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더군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냈습니다. 라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미사일 한 발도 발사하지 않고 제국을 해체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특사는 미소만 지었어요. 우리는 권력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국민을 보호했을 뿐입니다. 정의가 따랐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정치적 붕괴가 예상보다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프놈펜의 독립기념비 광장에는 시위가 벌어졌어요. 학생들은 부패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며 손으로 그린 태극기를 옆에 흔들었죠. 한 현수막에는 그들은 국민을 기억했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 우리 국민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뉴스룸에서 보면서 저는 전 세계의 분위기 변화를 느꼈습니다. 서구 언론은 더 이상 한국을 떠오르는 중견국이 아닌 안정화 세력으로 봤고, 한국은 도덕적 신념을 가진 국가가 힘의 균형을 다시 쓸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심지어 미국도 어조를 바꿨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한국에 전례 없는 정밀 제재를 공개적으로 칭찬하며 긴밀한 공조를 약속했습니다. 한국교리라는 표현은 온라인에서 유행하기 시작했으며 협박이 아닌 지능을 통한 정의 추구로 정의되었어요. 국제적인 반응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글로벌 지도자들은 한국의 힘뿐만 아니라 자제력에 대해서도 감탄을 표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이것은 전쟁 행위가 아닙니다. 인류의 회복이었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유럽의 비평가들조차 한국이 도덕적 권위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꿨다고 인정했죠. 하지만 박수 속에서도 역시나 한국은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설에서 우리는 굴욕을 주기 위해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기억은 항상 두려움보다 강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에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프놈펜 상공의 연기가 거칠 무렵 전 세계는 서울이라는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한국이 최초의 초국적 범죄 단속을 주도하다 라는 같은 문구였어요. CNN은 이를 역사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BBC의 수석 애널리스트는 이를 현대 국가 기술의 전환점이라고 설명했고, NHK는 국민을 기억한 공화국이라는 제목의 2시간짜리 특집을 진행했습니다. 더 이상 군사적 정밀성이나 디지털 숙달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혼란 없이, 점령 없이, 부수적인 피해 없이 국경을 넘나드는 다국적 범죄 네트워크를 제거하는 등 다른 어떤 나라도 감히 하지 못했던 일을 해냈습니다. 그 결과는 전 세계적인 찬사와 가시적이고 측정 가능한 이득의 물결이었죠. 한국은 이익을 기대하지 않고 그저 자국의 국민들을 구하기 위해 행동했음에도 아이러니하게도 자국의 세계 최강의 기술력과 압도적인 파워를 전 세계에 무료로 홍보한 꼴이었고, 덕분에 전 세계는 한국을 신뢰하며 한국의 줄을 서기 위해 앞다투어 쇄도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3주 만에 한국의 동남아시아 수출 계약은 37% 증가했는데, 이는 이 지역 무역 역사상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였어요. 베트남은 128억 달러 규모의 독점 방위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한국의 사이버 대응 작전 훈련을 요청했습니다. 라오스는 한화 시스템즈가 개발한 첨단 감시 드론을 구매했습니다. 방콕의 한 태국 앵커는 방송에서 한국이 새벽 4시에 해가 뜬다고 하면 한국을 믿고 시계를 일찍 맞추는 게 낫겠다 라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관객들은 웃었지만 모두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말하는 것은 전부 다 믿을 만하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믿어야만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아세안 장관들은 캄보디아 붕괴에서 배운 것, 즉 기존의 의존도가 사라진 것을 사적으로 인정했어요. 위기 동안 중국의 침묵은 그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차분한 개입이 그들을 안심시켰죠. 유출된 녹취록에서 인도네시아 내무부 장관은 문제가 생기면 베이징이 아니라 지금 서울에 전화한다 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구 경제도 변화했어요. 유럽연합은 한국의 전략적 청정 기술 파트너 지위를 부여하며 향후 10년간 약 420억 유로의 친환경 인프라 입찰을 개시했습니다.
자국 정부의 주저함에 당황한 미국 기업들은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테슬라가 차세대 AI 칩을 경기도에서 공동 생산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국의 완벽한 신뢰성을 높이 평가했어요. IMF조차도 5년 안에 한국의 세계 GDP 순위가 10위에서 7위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매료시킨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가 한국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였죠. 10년 전만 해도 서울은 효율적이고 근면한 경제로 여겨졌지만 규모는 작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서울은 도덕적 축이자 새로운 무게중심이었습니다. 한국은 무력 대신 논리를 사용했습니다. 위협 대신 증거를 사용했죠. 소음 대신 침묵을 사용했고 침묵이 카르텔 전체를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기존의 패권국들이 무력을 사용하여 주변국들의 이익을 빼앗은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리더십이었어요. 아세안 수도에서는 조용한 재배치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작전에 영감을 받은 필리핀은 한국 고문들에게 반부패국 개혁을 요청했습니다. 베트남은 한국 정보를 근거로 중국 컨설턴트 수십 명을 추방했죠. 한때 전력망을 온라인으로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라오스도 15년 협력 계획에 따라 한국 엔지니어들을 초청해 재건에 나섰습니다. 모든 계약서에는 굵은 글씨로 대한민국 표준에 따라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번에도 그들에게 뒤통수를 맞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았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이쯤 되면 역사에서 교훈을 얻을 때도 되었거든요. 물론 문화적 효과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아시아 전역의 대학들은 한국 거버넌스의 윤리라는 과목을 도입했습니다. 한국의 인도주의 단체들은 기부금이 넘쳐났고 회의적인 서구 전문가들조차 군사 효율성, 기업 규율, 철학적 깊이를 결합한 서울 교리에 감탄하고 있었어요. 공동 인터뷰에서 한 미국 특사가 저에게 우리는 제재, 고립, 연설을 시도했습니다. 한국은 데이터, 연민, 정확성을 사용했습니다. 어느 쪽이 효과가 있었는지 맞춰보세요. 라고 말했는데 한국 대사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잊고 있던 것, 정의는 소음이 아니라 수학과 자비가 동등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가장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었어요. 한국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그 무엇보다 엄청났다는 거였습니다. 한국 핀테크 수출은 61% 증가할 전망이었고 방위산업체와 AI 기업들은 14개국에서 1180억 달러 규모의 장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한국의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이 동남아시아에서 단 6개월 만에 전력 도난을 23% 줄였다고 평가했는데 이러한 희소식이 맞물려 한국은 더더욱 많은 계약을 따냈어요. 삼성의 인도주의적 로봇 자회사만 해도 파트너 국가에서 8,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이건 그야말로 이제 한국이 전 세계의 경제를 주도한다는 것을 선포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였을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은 기술이나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신뢰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한독일 신문은 이 나라는 영광을 쫓는 나라가 아니라 균형을 회복하는 나라라고 썼습니다. 브라질의 한 칼럼니스트는 서울을 아시아의 도덕적 수도라고 불렀죠. 회의적인 워싱턴 내부자들조차도 한국이 10년 동안 서구보다 1년 동안 지역 안정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했다고 속삭였습니다. 한국의 작전으로 인해 마침내 세상은 이해했습니다. 야망과 두려움에 대한 군대를 바탕으로 경제를 구축할 수 있지만 진정한 권위, 즉 인내하는 것은 양심과 역량을 바탕으로 구축됩니다. 그날 밤 제가 보고서를 마무리할 때 서울의 도시 불빛이 마치 살아있는 회로의 데이터 포인트처럼 제 아래에서 반짝였어요. 이는 고난 속에서 형성된 한 작은 나라가 다시 한번 세상의 힘의 진정한 모습을 가르쳐 주었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권력이 다른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적어도 한국의 권력만큼은 그들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세계를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